안녕하세요. 이게 유튜브용 마이크라서 적응이 안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동범실에서 이렇게 회원분들 만나는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대면으로 무언가 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이제 늘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여기 동범실에서 뭔가 행사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가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회원분들 최소한으로 해서 10분과 함께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동영상을 생중계를 통해서 같이 오늘의 자리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만든 자리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퇴근길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회원분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과 같이 우리 사회의 주된 이슈 주제를 삼아서 강사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강의가 첫 번째 시작입니다. 워낙은 더 9월 초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계속 좀 미뤄졌었는데 더 이상 미루기보다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도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오늘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저희 옆에 보면은 그 현수막에 이제 이 강의 10월 저쪽에 이제 15일 날 그리고 22일 날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해서 10월 달에 계속 연달아 좀 준비가 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강의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님이신 우리 김배철 대표님 인사 한 말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 처음 이 퇴근길 민주시민 강좌인데 퇴근길에 그냥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지고 여러분들 비 안 맞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뽀송뽀송 하신 것 같아요. 강 교수님 괜찮으신가요? 전 나올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우산을 못 챙겨서 걱정했는데 차에서 내리니까 그치더라고요. 퇴근길 민주시민 강좌 첫 번째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주제로 이렇게 열게 된 게 굉장히 시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올 1년 정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게 뭐 하나의 담론 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몇 군데 참석해 봐도 좀 거대 담론이라고 할까요? 뭐 경제적인 건 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루하루 요새 뭐 코로나 블루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하루하루를 좀 그럴듯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강 교수님 말씀은 참 기대가 됩니다. 항상 작은 공동체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만남 이런데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라서 각별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요즘 민주시민 정말 코로나를 아주 잘 극복해내는 의미 있게 극복해내는 사람이 민주시민이 아닐까 하면서요.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 주제는요, 포스트 코로나 멋이 종한디라는 주제로 좀 잡아봤는데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19가 정말 우리 시대에 많은 것을 바꿔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거라고 사실 뭐 생각도 안 해봤었고, 저희들도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눠서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 이런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좀 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뭐 사회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모든 분야에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강연을 해주신 강수들 교수님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현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어디서 제가 가지고 온 글에는 돈의 경영이 아닌 삶의 경영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에 힘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수일 교수님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교수님으로 좀 유명하신데요.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 시골에서 이장
활동을 또 생활하시면서 뭐 고층 아파트 반대 운동이나 마을 공동체 운동 같이 하셨었고 그 세종 참여연대 초창기에 같이 공동대표도 역임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와의 인연도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학부모들 대상으로 꿈틀부모 아카데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그때도 강사님으로 와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와의 인연은 교수님은 모르실 텐데 교수님이 잠시 그 집을 비우시고 멀리 나가 계셨을 때 제가 1박 2일로 그 댁에서 워크숍을 했어서 되게 그 아늑했었던 그 집이 또 떠오르면서 또 나름 되게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기다렸는데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귀한 이야기 나눠주실 강수도 교수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참 좋네요. 그죠? 예.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좀. 우리 몇 시까지 강의를 해야 되죠? 1시간 반. 오. 30분까지 학부모들 질문. 알겠습니다. 예. 1시간 반이면 8시 반까지. 가만히 있어봐. 8시까지. 예. 8시까지. 그러니까 제가 1시간 정도 이야기. 예.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시민,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그동안, 길게는 70년대부터 아마 민주화 운동을 해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보고요. 짧게는 최근에 촛불혁명 과정이 있었는데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왜 잘 진척이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나름대로 찾은 것은 민주화 운동을 할 적에는 반독재 또는 군부독재 종식 이런 거에 공통분모가 넓었어요. 근데 이제 소위 민주화가 되고 보니 대통령도 우리가 뽑고 뭐 지방자치제도 되고 상대적으로 그 정보기관의 감시로 인한 공포로부터도 조금 자유로워지고 등등 책도 다양하게 읽을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뭐 그동안의 민주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자본에 대한 민주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심지어는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정부조차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또는 자본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정리하고 이거를 넘어가기 위한 무슨 비전 같은 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재벌에게 일자리를 구걸하다시피 청탁하는 거 대신에 뭔가 봐주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재판이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닌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지가 2014년 5월이거든요. 저는 해마다 세고 있습니다. 몇 년째 누워 계신지. 인간적으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거의 돌아가신 분을 6년, 7년째 누워 계시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리해야 되잖아. 다 돈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자본이 그만큼 무섭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인륜도 저버리고 심지어는 지옥같이도 쫓아가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5년 동안 건설 자본과 싸우면서 몸으로 체득한 바이고요. 이미 뭐 여러 가지 책이나 글에서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가 좀 더 진척되고 아이들이 집집마다 소중한 보배로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 죽을 때까지 소중한 보배 영화의 초반부에 앞에 그 무슨 동물 실험 연구소 비슷한 게 나오고 그 근처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죽어 쓰러져 있고
거기서 피가 튕겨가지고 차에 묻고 사람이 감염되면서 이제 좀비가 되는 이런 현상이 살짝 나오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뭐 증명된 과정은 아니었지만 좀 암시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감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첫 장면은 어떤 여성이 느닷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 여행 갔다가 왔는데 시들시들 하더니 그냥 죽어. 근데 그 죽음의 실마리가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중국인가 홍콩인가 어디에 가가지고 관광객으로서 가가지고 야생동물 희귀한 음식을 먹고 그 이제 주방장하고 사진을 찍는데, 주방장 이 옷 앞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같이 사진 찍고 막 즐겁게 이랬는데, 이제 그게 탁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게 암시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에 박쥐 요리 같은 거,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하는 과정이다. 이제 이런 게 있고, 세 번째가 일반적으로 우리 기후 위기와 연관되어서 지구 온난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토에 얼어 죽어 있던 바이러스가 이게 땅이 녹으면서 이제 새로 활성화되고, 세계화 과정에서 인간들이 안 들어가던 땅까지 막 그 사륜구동 차 몰고 들어가가 여행하고 하는데 바퀴에 묻어 나오고 이제 뭐 그런 과정들이 종합해 보면 야생동물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오는 메커니즘이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 외에 뭐 어떤 메커니즘 알고 계신가? 한 수 가르쳐 주시죠. 또 다른 경로.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나중이라도 생각나시면 좀 알려주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댁에 가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게 뭐냐 하면 결국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좀비 영화들이 요즘 꽤 나왔지 않습니까? 반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좀비가 이제 결국은 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사람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막 물어 뜯으면 뭐 그냥 바이러스 번식하듯이 이렇게 번식하는 이치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우리 자신이 살아온 행태,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고민해서 만드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 한국 같으면 자본주의 100년사, 일제 때부터 치면 100년이잖아요. 박정희 때부터 치면 60년 됐고, 근데 서양의 이제 영국을 기준으로 치면 산업혁명 때부터 치더라도 한 400년, 그죠? 산업혁명 이전에 이태리 북부에서 자그마한 일본용으로 마치 꼽아간 작은 공장에 한두 명 고용해가지고 봉건주의 이후의 자본주의 단계를 보여주었던 시절부터 치더라도 7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기 시작한 인간의 역사는 10,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000년. 10,000년 중에 자본주의 역사 길게 봐도 1,000년이 안 되고,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고, 짧게 보면 대한민국은 100년이고,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본격적인 자본주의는 50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00년 중에 500년은 공 2개씩 떼버리면 100 중에 5잖아요. 그러니까 100 중에 5%만 자본주의고 나머지는 비자본주의적으로 살아왔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은 자본주의 아니어도 조금 무식하고 불편했지만 자본주의에서만 살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95%는 비자본주의적으로 살았으니까. 그 말씀이 비자본주의가 더 좋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노예제도와 봉건제도를 딛고 일어서서 역사적인 엄청난 성과를 이룬 거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 휴대폰, 옛날 정보 요원들만 쓰던 거예요. 무전기 이상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디 가면 요 주변에 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요즘은 차만 몰고 가도 그냥 요 내비에 다 요 주변에 무슨 건물이 있는지도 나오고 번지수만 알면 정확하게 저도 이래 찾아오고 귀족이나 왕족이나 권력자들만 쓰던 것들도 대중들이 쓴다는 점에서 민주화가 엄청 된 거예요. 그러나 자본주의 안에 민주화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상품 세계, 화폐 세계, 자본의 세계, 그거와 연동된 노동의 세계 안에서 20년 공부하고 40년 노동하고 퇴직하면 거의 폐물이 되어서 노후 20년 겨우 보내다가 가시는 거야. 80년 인생쯤. 80년 중에 20년 노동력 만드는 시간이에요. 40년 노동력 파는 시간이야. 나머지 20년 노후를 즐기려고 하는데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코로나가 왔네, 아이고 암에 걸렸네. 충북대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장렬하게 전사하시잖아. 따지고 보면 진정으로 내 삶을 즐기면서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 뭐 맨날 허덕거리면서 살다가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타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자본이 만들어 놓은 컨베이어 벨트, 학교 컨베이어, 직장 컨베이어, 노후에는 병원 컨베이어 타고 그냥 이제 우암산의 무덤에 가는 거죠. 그래 안 하려고 충북시민 참여연대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제 강의가 왜 시민운동이 제대로 민주화 이후의 시민운동이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가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 대유행병 팬데믹의 뿌리는 결국 무한 성장 신화로 달려온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죠. 그게 핵심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유통, 대량 낭비, 대량 폐기. 자,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폐기하는 것 동의하시죠? 그 대량으로 소비하는 거에 우리는 너무 이제 중독돼가 너무 좋아.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 자랄 때 좀 부족했죠. 저 이상의 연배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고, 저보다 젊은 세대들은 뭐 우리는 어릴 때 부족한 게 없었는데 이렇게 자라난 젊은 세대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에 우리가 충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보면 저는 87년부터 97년 IMF 이전까지 한 10년 동안이 좀 피크 시기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00불에서 15,000불 요 정도였는데 요 정도 수준에서 부탄 모델을 갖고 왔어야 돼. 제 생각에는. 요 정도라면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풍요로워졌어. 그러니 이제는 좀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생각해서 좀 다르게 살자.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야 됐는데, 이제 그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민주노총 만들고 이제 막 투쟁을 하고 재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문 딱 열어가지고 세계 자본에 딱 개방하면서 그냥 초토화를 시키려고 한 거고 비정규직 만들고 그래 온 거죠. 그게 이제 노동의 역사이고, 제가 이제 돌아본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반성을 하기 위해서 되돌아보면 부탄이 우리보다 10분의 1 이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만 불이라면 거기는 3,000불 수준이에요. 그런 사회인데도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죠. 뭐 세계 1등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게 뭐 다른 나라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옛날 시골 어른들 보면 참 가난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웃고 문 안 잠그고 다녀도 되고 새콤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게 살기 좋은 사회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천히 물질적인 수준을 올려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이면 그 바다를 잘 살려가지고, 예전에 충북대 철학과 계시던 윤구병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죠.
삼면이 바다인 그 삼면을 잘 살려서 바지락 캐고 해삼 잡고 꽃게 잡고 그래야 하면 되는데 공장 지어갖고 다 오피스 보내는 바람에 다 죽여놓고 뭐 어떻게 잘 살겠다는 거예요. 70% 산이라고 막 산 무조건 까부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약초도 심고 버섯도 심고 좋은 나무도 심어서 그 산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산 속에 고마워하면서 우리가 적응해서 겸손하게 잘 살아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이런 코로나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간다면 자연 앞에 겸손하고 좀 절제할 줄 알고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이 정도면 잘 사니까 무한 성장 전부 다 부자 되기 이런 거 탐욕을 버리고 좀 고마워하면서 살자. 사실 세월호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 부모님들 심정을 생각해봐. 애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살아 있으면 좋겠다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것이고 어르신들 말씀대로 굶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코로나도 안 와. 근데 굶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배 터져서 죽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먹는 문화들이 흥청거리고 망청거리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에 결과가 결국은 팬데믹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온난화가 심해지고 플라스틱 많이 버리니까 비싼 돈 주고 횟거리 사 먹는데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 나와서 우리 뱃속에 쌓여가지고 충북대 병원 가서 수술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제가 의사 선생님들 앞에 이런 이야기 했더니 딴 데 가서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래. 안 그러면 의사들이 굶어 죽는다고. 예.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받는 노동자가 되어서 백화점 가서 많이 쓰고 세금 잘 내고 민주당 찍어주면 좋은 사회가 올 것 같이 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딴 나라 당 안 찍는 거 물론 안 찍어야지. 근데 민주당 찍었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자기 성찰을 저는 촉구하는 편이고, 급진적 비판을 담은 지지를 합니다. 급진적 비판을 조건으로 한 지지. 어쩔 수 없이 지지할 수밖에. 안 그러면 극우당이 나가지고 신나치즘이 탄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찍어주는데 좀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번 유튜브가 청와대 안까지 침투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초장에 잡아야 되거든요. 재벌들 민주화하고 네 재산 안 뺏을 테니까 경영을 민주화하고 노동자들이 절반 이상 지분으로 참여하고 우리 생산물 제품과 서비스가 좀 건강한 것만 만들자. 너무 많이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거 초장에 딱 잡아갖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안 넣을 테니까. 그런 게 협상을 한다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일상생활, 제가 오늘 오면서도 약간 그 양가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실 조치원에 제가 살고 있으니 청주 정도는 기꺼이 가겠다 하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쓰는 작은 차를 몰고 왔는데 요즘 역설적이게도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인천의 시민대학에 강의하는 거를 줌을 통해서 했더니 뭐 괜찮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한다면 10명이 아니라 뭐 수천 명 자기 듣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반가운 얼굴을 하면서 이러는 거는 좀 부족하죠. 영상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하는 이야기, 만나서 하는 강의를 좋아하지만 또 이 그레타 툰베리의 지구촌을 생각하는 성찰적인 삶을 생각해 보면 온라인 강의도 그렇게 활용하면 CO2 줄이고 다 차들 뭐 직접 몰거나 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하여튼 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양가 감정으로 왔고요. 진한호 이번에 나온 책 말고 진한호 녹색평론에 인터넷이라든지 데이터 시스템 이런 게 의외로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하대요. 그래서 또 온라인 강의도 그렇게 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어쨌든 그 지난 길게 봤을 때 400~500년의 자본주의 역사 또는 대한민국의 100년의 짧은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인류가 지금 1년부터 치더라도 기원전 8,000년이 있습니다. 8,000년.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10,000년 중에 요게 0부터 시작한 거는 2,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8,000년의 세월 동안 밑에 깔렸다는 거예요. 요 라인을 계속 따라가다가 자본주의의 마지막 저 시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떼부자가 되듯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자원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급속도로 높이 쓰는 것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급속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사실 봉건 시대 때 보면 기껏해야 농사고 그 다음에 수공업으로 뭐 우리 조각가 선생님도 계시지만 나무 깎아가지고 뭐 작업하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이니 뭐 그렇게 자원을 많이 쓰나요? 얼마 안 쓰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집 뚝딱뚝딱 지어가 그 나무 분명히 나무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과 같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하는 시스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거죠. 컨베이어 라인이 1912년, 13년에 포드 자동차 공장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생산량이 몇백 배, 몇천 배 증가. 지금은 1분 단위로 차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1년에 차 한 대 만들기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생산성이나 소비력이나 그런 거에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쓰는 거에 대중화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민주화를 잘해주고 했지만 봉건주의, 노예주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엄청 발전했고 물질적인 수준이 올랐지만 그 역사적인 한계가 인간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자연을 파괴하는 요 두 가지. 우리 전부 다 피곤해 쓰러지잖아요. 사실 이런 강의도 오전에 한 4시간 일하고 오후 1~2시에 강의하고 3시, 4시 되면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고 아니면 인문학 공부하고 이래야지 저녁 7시인데도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제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내일부터 4시간 노동 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겠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 원리 대체로 아실 텐데 일단은 아주 자연과학적인 현상이죠. 태양이 오는데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반사돼 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위에 조원 오존층은 파괴가 되어서 자외선도 막 들어오고 반사되는 거가 나가지 못하게 지표에 가까운 나쁜 오존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유소로 상징되는 막 휘발성이 올라가고 이래 되면 그 오존이 2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자연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좋은 오존층은 우리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왜 공기 좋은 데 가서 휴양하잖아요. 그거는 좋은 오존층이 많은 곳에 제 고향이 마산인데 마산의 바닷가에 거기 그 폐병 환자들이 많이 갔던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기하다 그랬는데 커서 보니까 좋은 오존층이 그 동네에 많은가 봐. 근데 이제 지표면에 가까운 우리 숨쉬기 가까운 생활 공간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 형성되는 나쁜 오존은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제 뜨겁고 해롭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가까이 오고 다른 편으로 이게 이제 열이 못 나가게 가로막는 작용을 해서 온실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게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을 이제 요 안에 갖다 붙이면 바로 이제 자연과학적으로는 이러한데 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뭐 에어컨의 불화탄소 같은 그 냉매, 이것도 엄청난 그 단위당 임팩트로 보면 그게 더 세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작은 양의 임팩트는 작은데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구 온실가스 문제점 중에 이제 제일 큰 비중이 이산화탄소이지만, 같은 단위를 가지고 불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비교하면 불화탄소가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소위 편리하다, 자본주의 이후에 화학공학이라든지 온갖 공학들이 발전하면서 공학이 발전해서 만들어내고 경영학이 상품으로 팔아먹고, 이 두 학과 없애야 돼. 제가 소속된 거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한 게 아니라 오로지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팔아먹으니까 세상이 그 사이에 이제 100년, 200년 가면서 그 해악이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왔고, 진짜 걱정인 거는 우리는 그래도 몇십 년 살았잖아요. 이제 태어나는 애들이 문제. 좀 더 심하게 생각하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애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죠. 지구 멸망 이후에 인류 재생 프로젝트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나의 마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의 마더, 이상하죠? 마이 마더도 아니고 나의 엄마도 아니고, 그때 마더는 엄마이기는 엄마인데 로봇 엄마예요. 로봇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AI,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래밍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로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귀찮으니까 머리를 써갖고 기계를 만드는데 뭐 기저귀 갈아준다든지 우유 타서 준다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게 하니까 기계가 완벽하게 케어를 합니다. 그러나 껴안았을 때 따스함은 없죠. 따뜻하지 않죠.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사람을 인공으로 배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았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다 멸망한 이후에 인류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그때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최대의 핵심 기준으로, 새로운 인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은 윤리입니다. 윤리적인 인간, 타인을 배려하고 자연 앞에 겸손하고. 어찌 보면 그게 우리 결여된 거잖아요. 대학 입시에서 윤리 강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제 자신도 고등학교 공부할 적에 윤리 선생님은 좀 깔봤어요. 에이, 뭐 점수도 안 되고 뭐 그냥 대충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 근데 착하게 사는 것도 아까 우리 민주화와 비슷하게 독재를 물리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넘어가는 데는 착하게 살자 갖고는 안 돼.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나중에 병 얻어가지고 왜 이리 됐나 억울하다 하면서 그냥 착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크게 보면 불쌍하죠. 지금은 착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이거는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닌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좀 헌법이라는 것도 웃겨요. 헌법을 만드는 세대는 그 만들 시점에 자기들이 좋아서 체제를 선택했잖아. 지금 우리나라 헌법 자본주의 헌법이죠. 자유시장 경제. 물론 제한은 있지만. 근데 만약에 자본주의냐 뭐 생태주의냐 공동체주의냐 이런 선택지들을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지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다른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생태주의를 선택할 것 같아요. 하여간 약간 곁다리로 갔습니다만 그 후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조건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체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게 마치 봉건 시대에 부모가 노예이면 나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자본제 사회에서는 부모가 노동자이면 나도 거의 노동자로 살아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봉건제도하고 비슷해. 예. 재벌 자녀들이 새파랗게 젊은데 막 거의 회장, 사장이 되는 그게 봉건 시대나 뭐 달라? 북한의 세습 체제나 남한의 재벌 세습 체제나 뭐가 달라? 둘 다 봉건주의지. 그런 차원에서 물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남한 재벌은 남한 재벌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봉건주의. 열었을 적에 이제 오늘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쩌면 인간이 망하는 게 지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구는 재생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성찰하고 고치면 같이 살 수 있어. 근데 그 고치는 게 군부 독재 청산 이후에 민주화로 안 되고 자본 청산 이후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공생, 공존. 요 이념이 자리를 잡아야 저는 지구와 인간이 같이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잡혀갈 건데, 이게 이제 민주화의 성과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모레 제가 경향신문 칼럼을 쓸 차례인데 내일 모레 나올 칼럼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쓸 겁니다. 교육과 경제의 문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마인드를 좋은 마인드를 구현한 경제 따지고 보면 살림살이고,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식의주를 어떻게 해결하고 노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뭐 이런 게 다 경제니까 우리 살림살이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면 희망이 생기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이 방식에 계속 묶여 있다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예를 들면 계속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좀 기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주택을 가구별로 하나씩 나누어 준다 치면 1가구당 하나씩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균등 분포가 안 되니 절반 정도는 월세 전세 살이, 절반 정도는 자기 집.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이 2,000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대단하셔. 그거 언제 다 쓰고 돌아가실 때 어디에 다 싣고 가지? 그 잘 못된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아이디어를, 기본소득은 이제 돈이잖아요. 돈은 역시 자본주의 상품사회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진짜 기본소득 개념이 진짜 기본소득이 되려면 기본주택과 기본 텃밭을 줘야 돼. 물건을 줘야 돼. 그러니까 기본 텃밭과 기본 주택을 주되 팔아먹지 못하고 쓰고 그냥 돌려주고 가게. 그 이제 행정 시스템을 좀 잘해가지고 어디에 이사 가서 신청하더라도 너 이사 갈 때 이 집 그냥 돌려주고 딴 데 가서 주민등록 신고하듯이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덜 피곤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위험한 생각이기는 해요. 가진 자한테는. 근데 저도 일정한 부분 가진 자이지만 그거를 초월해서 생각해야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제대로 살 것 같아. 그리고 내 새끼 세대를 넘어선 후손 세대, 아직 얼굴도 모르는 후손 세대를 생각해서 이 지구가 계속 가야 된다면 그거에 걸맞는 방식은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대신 건강한 방식으로 나누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나눠 먹더라도 그 파이 자체가
유발 투성이 물질이 들어있고 환경 호르몬이고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파전이나 피자 파이를 크게 만들어서 공정하게 나눠 먹으면 다 죽자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거를 잘 나누어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 패러다임은 파이의 크기만 그게 이제 보수당일수록 크기만 키우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기라는 게 50년, 100년에서 증명이 됐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듯이 공정한 분배도 중요한데 제가 추가하는 것은 건강한 원천. 파이의 크기, 파이의 분배, 파이의 원천. 요 세 가지 차원을 잘 생각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경제가 되고 떳떳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공감하시죠? 격렬하게 박수 쳐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 지구를 어머니 이거 보시니까 생각나는 편지 하나가 있죠. 시애틀 추장의 편지. 1854년에 나왔던 백인들이 인디안 살던 땅까지 다 팔아라고 마지막 끝까지 지금 산불로 막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이제 동부에서 시작해서 서북부 끝까지 이제 점령에 들어간 거야. 거의 마지막 땅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시애틀 추장이 그래 우리가 안 팔면 너희들이 총 쏴서 우리를 죽일 테니까 할 수 없이 팔겠다. 그러나 백인들아 들어라. 저 들판과 산과 강물과 새소리와 공기, 이 숲,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데 어떻게 이거를 함부로 너희들이 딸려 있다고 돈 주고 함부로 사가려고 하느냐. 할 수 없이 팔지만 너희들이 이걸 물려받으면 우리들이 그래온 것처럼 숲과 강물과 바위와 새소리와 이 모든 것을 형제자매처럼 대해다오. 이게 이제 그 편지의 글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핵심 메시지를 제가 시애틀 추장의 목소리를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옛날에 녹색평론에도 나왔지만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우리 회원들께서 두루 읽어보시면 그 정신이 지구가 우리의 어머니다. 큰 어머니니까 그거를 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막 악을 쓰고 파괴하는 이런 거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 한번 보시기 바라고. 크게 보면 지구의 역사가 이리 오래됐고 뭐 앞으로 한 50억 년 더 있다가 뭐 태양계도 없어지리라 이런 자연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숫자니까 넘어가고 한 10,000년부터 해보자고요. 뭐 이런 긴 거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거로 넘기고 농사 짓기 시작한 게 10,000년인데 그때부터 최근 300년 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0년 사이가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자연을 파괴했고 사실 인간도 너무 피곤하게 됐잖아. 다 우리 청주는 지하철이 없어서 그렇지만 서울 한번 가보시면 지하철 타보시면 다들 피곤해갖고 막 쓰러지거나 좀 쌩쌩하다면 휴대폰 한다고 막 눈 피곤해갖고 막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곤해지고 피로사회, 과로사회 이런 책도 있지만 그렇게 일 중독, 제가 이제 주 전공이 또 일 중독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도 이게 문제인 줄을 모르는 상태, 진짜 문제죠. 그런 걸 우리가 넘어가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이 파괴했으니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사실상 자본주의는 생명력이 다 했다고 진단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의 파산 선고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말을 안 하죠. 마이너스 경제성장.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한국이 마이너스 치고는 가장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니까 자부심을 느끼자고 뭐 심지어 김어준 씨도 말을 하는데 반은 맞아요. 극우파, 우파 사람들이 이 정부 때문에 뭐 저성장이다. 그러니 바뀌면 뭐 잘할 것처럼 말하는데 그 패러다임에 이제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반은 맞아요. 근데 여전히 성장 패러다임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어. 민주진영조차도. 저는 김어준 씨 대단히 존경하고 옛날에 직접 인터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두 사람 이름 두드려보면 옛날에 제가 아파트 투쟁할 때 한번 오라 그래서 대담한 적이 있는데 좋아하고 존경해요. 특히 최근에 얼마나 잘 싸우고 있습니까? 가짜 뉴스 많이 물리치고 지금 뭐 오늘도 내일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에 대한 문제의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저는 좀 결함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거의 자기 소임을 다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제가 성과는 인정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나 한계와 모순, 특히 코로나로 상징되고 기후위기로 상징되는 이 인류 절멸의 위기 앞에서 정말 우리 조금 한 걸음 앞선 시민들은 그 이후를 생각하고 상상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자본주의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어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비자본주의적으로 앞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지만 희망이 생긴다. 그래서 무한 이윤을 위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하는 게 아니라 적정 생산, 적정 소비, 그러니까 적정 생활이 되겠죠. 저는 소비라는 말도 어떤 분이 인간을 호칭하는 명칭 중에 소비자라는 용어만큼 경멸적인 용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아요. 우리는 너무 생산자와 소비자 그냥 당연하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 그 생활자이지. 생산해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폐기라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어른들은 다 순환이 됐어. 밥이 똥이 되고 똥이 밥이 되고. 그 다음에 배추 이런 거 상치 뭐 이런 거 싸더라도 짚을 싸가지고 그 짚을 나중에 밭에 버리면 그게 거름이 되잖아. 지금 다 플라스틱이고 뭐 쇠고 뭐 이런 거 해갖고 다 빠져나오거든요. 쇠는 그나마 좀 낫지만 플라스틱은 결국은 나중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순환은 되는데 이제 해롭게 순환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대안이 열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거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면 적정 생산, 적정 생활, 적정 분배, 그리고 적정 순환의 시스템, 폐기가 아니라 순환의 시스템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이런 개념으로 경제성장해 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말미암은 폐해와 모순, 한계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분배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불평등하거나 부정부패하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고루 분배하고 수준도 올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그늘은 늘 아무리 부자가 돼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절대적 만족이 중요한데, 내가 배부른데도 딴 놈이 1년 만에 1억 2억 벌었다 그러면 배가 아파 죽어.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 두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내일 모레 칼럼에 쓰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기쁨은 나누면 서로 배가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서 위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돈의 가치만 중시하다 보니까 항상 그 잣대로 그 삶의 결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질적으로 다양하고 사람마다 색깔이 다르고 나름의 속도도 있고 개성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돈이라는 잣대는 딱 하나의 잣대예요. 양. 통장에 얼마 들었니? 네 집 몇 평이니? 차 얼마짜리니? 그래서 오죽하면 광고에 내 친구가 물었다. 요즘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차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가 딱 나가는 거죠. 이게 돈의 가치가 인간성을 압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성을 상실한. 지금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파이의 원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자가당착적으로 인간과 자연에 해를 끼치고 결국은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죽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거꾸로 다가오는 거죠. 예, 그래서 생산성으로 뭐 효율 향상하고 이러는 가운데 투입 줄이고 산출 늘리는 과정이 1, 2, 3번이거든요. 이걸 보면 내용이 저는 바람직한 생산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쓸데없는 공정을 생략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래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만드는 좋은 생산성도 있다고 보지만 80% 이상은 이 1, 2, 3번 안에서 놀아요. 그러니 한 20년 지나보세요. 건강이 다 망가지고 자연이 파괴되고 여러분들 이웃에 요 우암산에도 약수터 있었죠 옛날에. 지금도 물 먹나요? 있더라도 마시기가 끄림칙하거나 혹시 있더라도 옛날에 10개 있던 게 5개 이하로 줄었을 겁니다. 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는 제가 사는 지역에 멀지 않은 곳이 이상하게 마을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고 죽어가더래. 알고 봤더니 한 몇십 년 전에 조치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했던 땅, 그게 지하수가 오염이 된 그 물을 그러니까 오염 정도가 억수로 심했으면 안 먹었겠죠. 약하게 오염되면 그냥 물 맛이 이상한데 하면서도 시수도는 돈 줘야 되니까 이 가난한 시골 농민들이 그냥 뭐 하시는데 몇십 년 먹다 보니까 암이 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밝혀져 갖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런 게 한두 군데 아닙니다. 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생산성,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 메커니즘에 숨어 있는 논리는 스스로 이 비용 부담을 스스로 책임감 있게 지는 게 아니라 항상 외주화한다는 거예요. 비용을 외주화하고 이익을 사유화하는 메커니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등과 이 사회적인 격차가 심해지면서 자연도 파괴되는 이 잘못된 현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 해야 됩니다만 이걸로 그치면 안 되고 이것까지 가야 된다. 대통령이 요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개발, 발전, 경제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좀 절제하고 조심스럽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건강하게 가는 방식으로 가야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계속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육과 언론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경제 시스템도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돈벌이 경제 위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살림. 그냥 집안 살림이라는 말이 집안 살림 가사노동이 아니야.
이거는 사실 원래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김지아 선생한테 나왔죠. 좀 이상하게 되기 전에 김지아 선생.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존경하고, 제가 2009년에 살림의 경제학을 썼을 때도 그 선생님 딱 유일하게 한 번 만났어요. 그때는 아직 이상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하고, 사실 좀 마음속으로는 제가 그때 만나 뵀을 때도 1990년입니까 91년입니까 죽음의 구판 때문에, 저도 그때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인데 나름대로 막 한국의 민주화 이런, 거기서도 막 우리 학생들 모여서 막 독일 3인당의 한국 민주주의에 관심 가지라고 막 나름대로 운동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죽음의 구판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가 우리도 상처를 입었어요. 국내는 더 심하게 상처 입었지만. 그래서 이제 거의 반점 뭐 안 좋았지만 2009년 직전인가 그 무렵인가 만나 뵀을 적에 제가 이제 선생님의 살림이라는 책에서 그 살림이 우리 집의 가정 주부의 일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린다 이런 의미의 책을 쓴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살림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좀 일관되게 가면 좋은데, 물론 김문수 씨보다는 나아요, 그죠? 하여튼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노회찬 의원 그 회고 글 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좀 일관성 있게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선을 넘어가는 건 정말 안타까워요, 그죠? 예. 근데 뭐, 그럼 내가 어째 하겠어요, 남의 인생을. 어쨌든 저는 돈벌이가 아니라 살림살이 경제라는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인간의 행복이, 이게 행복의 축이고 이게 소득입니다. 소득이 불어날수록 행복이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더 이상 소득이 불어나도 행복이 안 올라가. 이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죠. 이 설명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행복이 한 요 정도 되어서 만족스럽고, 정말 옛날보다 정말 잘 살게 돼서 이 정도면 좋아, 행복한 수준이라면 그것만 유지만 돼도 괜찮잖아요. 꼭 기계처럼 늘어나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지? 그게 설명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데 중간쯤 그게 안 되고 내려가는 것, 또는 더 심하게는 이게 노란 게 이래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돈 많이 벌려고 하다가 교통사고, 산재사고, 암에 걸린다든지 그러잖아요. 욕심 부리다가 그냥 뇌물 줬다가 그냥 덜커덕 걸린다든지, 그게 불행해진다는 거죠.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삶의 양은 불어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면 불행해진다. 제가 설명을 이걸 영어로 쓰면 이제 이스털린을 넘어가는 논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쓰셔도 됩니다. 저는 논문 쓸 만큼 써가 안 쓰려고. 타이타닉호 교훈 제가 지난달 경영 칼럼에 썼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앞만 보고 달리다가 크게 죽는다 이런 이야기고, 그게 지금 지구 전체 차원에서 우리가 타이타닉호라면, 오늘 이야기는 사실 지구 차원에서 구명보트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진짜 배의 타이타닉호의 구명보트와 다른 것은, 다른 점은, 이거는 배가 있는데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촌의 타이타닉호의 구명보트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전체가 같이 만들어야 돼. 누가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디어가 우리 전통적인 이런 둘의 품앗이와 같은, 지금 이런 모임이지만 참여연대를 통해서 시민들이 모이고, 또 환경단체 아니면 독서 모임, 인문학 모임, 다양한 모임들 속에 사람들이 만나고 거기에서 이웃사촌을 회복하고 사회적 생태적 회복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 대한 관심과
그 중에 저는 화장실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 화장실을 수세식을 뜯어내고 생태 화장실을 만들고 나서 너무 좋아요. 물 한 번 내릴 때마다 10리터씩 내보내고 전기 써야 되고 그게 내려가서 결국은 오염원이 되잖아요. 아무리 정화한다 해도 100% 정화 안 돼. 냄새 나고. 근데 그거를 똥오줌을 따로 받아가지고 자원으로 돌리면 순환이 되잖아. 그래서 상추 키워서 풋고추 키워서 새끼 먹여 살리고 제 똥으로 제 새끼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똥이 되고 똥이 밥이 되는 그런 원리를 저는 이제 소박한 필요의 논리를 요 간디 선생과 모린 선생이 한 이 두 가지 좋은 이야기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셔도 좋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인간의 필요를 위해는 지구 하나라도 충분한데 탐욕을 위해서는 지구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도 부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면 모두 부자가 될 텐데 또 모두 가난해지려고 하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는 역설적인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지구도 망가지고 사람이 망가지는데 서로 배려하면서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다 부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역설적인 현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나누고 이러면은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데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서로를 죽이게 되죠. 마치 그 식당에 지옥의 식당과 천국의 식당이 있는데 지옥의 식당은 어떻습니까? 이 젓가락이 1m, 2m 정도 되는 거예요. 2m 정도 되는 거니까 젓가락으로 찝기는 찝는데 입에 넣을 수가 없어. 천국의 식당에 갔더니 상대방에게 넣어주고 있어. 말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 우분투 정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그 사회적인 회복력이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관 4명을 4명의 철학이 이렇게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입시 위주 교육 다 없애고 최근에 김누리 교수 차이나는 클래스라든지 유명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공유해 보셔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말 지혜를 가르치고 배워도 모자랄 판이고 노동력 교육이 아니라 인격체를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죠. 지금은 노동력 A급, B급 그거 갈라치기 하느라고 인류대학, 이류대학 해가지고 1,6급은 재벌이나 공무원으로 2, 3,6급은 중소기업으로 나머지는 실업자로 이렇게 그러잖아요. 인적 자원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교육, 사람을 키워야 되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해야 할 노동과 안 해야 될 노동을 구분해서 예를 들면 미세 플라스틱 더 안 만들어야 돼. 원자력 안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거 무기 안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복지 체제는 당연히 저는 농업도 복지 시스템으로 유기농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공무원 대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계를 걱정 안 하게 해줘야 돼. 유기농으로 흙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면 농약 팍팍 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조화와 공생을 도모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종합이죠. 네가 있고 내가 있다는 정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나무 그늘 안에 아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식사하고 또 꽹가리도 한번 같이 치고 이런 것처럼 이런 원리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살려나가야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1시간 10분 지났네요.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도 좋고
느낌도 좋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마이크. 예, 예. 제가 중간에 껐던가 봐요. 뭐 관계 없나요? 아, 그랬군. 지금 이거 작은 마이크는 나오나요? 그러면 됐네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조각가 선생님. 목재평론 한 20년을 넘게 봐서 아, 그러시군. 선생님하고는 뭐 네, 마치 그냥 자주 뵀던 뭐 고맙습니다. 아주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걸맞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더 좋은 이론이 나오니까 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좋은 이론을 우리들만 공유할 게 아니라 우리 뒷세대들 네, 이 성인이 되기 전에 네, 사회에 나오기 전에 이 사람 후대인들한테 이게 네. 이 마음이 심겨져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교육이 중요하죠. 예, 유치원부터 예.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언론이 또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런 거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눈이 나빠지면서도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책들도 제법 썼고요.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꼭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제 마음은 이런 게 공공도서관의 비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좀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읽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언론도 관심 가지고 이러면 여론이 바뀌면서 나라 정책도 바뀐다. 저는 이제 출발점이 나부터 출발해서 여럿이 좀 같이 하고 학교 교육도 바뀌고 언론이 뒷받침이 되어서 여론을 건강한 여론을 좀 도도한 물결처럼 만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과제다. 그래서 참여연대도 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또 뭐 교육희망 네트워크, 참교육 학부모회 제가 관여하는 단체들만 해도 여러 군데인데 이런 데서도 계속 이제 제 나름 이런 강의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렇게 공유하도록 노력하고요. 오늘 또 영상을 또 찍으시니까 일부러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실 건가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회원들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유한다고 또 다 뭐 내면화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생각해보는 시간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제일 앞에 계신데 한 말씀 하시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희망하는 반대예요.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뭐 노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작은 실천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향하는 저기 끝점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네. 그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이 네. 시점에 예. 저는 자본주의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몸으로도 많이 느끼고 아는데 자본주의는 어릴 때부터 내면화해 버렸어. 그러니까 중간에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좀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자본 읽기 모임이 전국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올라와요. 임승수 선생의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분들이 책을 쓰거나 해설하거나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고병권 선생님 그 수유너머 그 팀에서 활동하시던 분인데 고병권 선생님이 자본을
책 12권으로 풀어내고 계셔요. 지금 10권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10권까지 지금 읽고 있고, 그걸 또 우리 지역에 생각이 깨인 선생님들하고 같이 1년 모임을 하다가 코로나 심해지면서 지금 온라인으로 토론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각자 책을 열심히 읽자 그러고 있는데, 모임 한 10명이 올 것 같은데 25명까지 막 오시더라고요. 그 책 읽기 모임. 그래서 그런 자본을 읽고, 선생님들이 그런 거 읽고 아이들을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지도를 하면 훨씬 또 임팩트도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본주의를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깃발 들고 뭐 쿠데타를 일으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생각과 느낌 속에서 자본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비자본주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런 거를 세밀하게 이렇게 좀 성찰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큰 이야기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 시스템이 그렇다. 그럼 예를 들면 밥도 좀 적게 먹고, 외식도 좀 줄이고, 고기도 좀 덜 먹고, 그런 실천이 필요한 거죠. 예. 고기를 완전히 끊는 건 어렵더라도 덜 먹자, 이거는 좀 먹힐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대량 축산을 위해서 숲을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대량 축산에서는 그 동물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약해지니까 항생제 주사를 놔요. 예를 들면 이 악순환의 메커니즘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숲을 파괴하는 과정이 결국은 또 바이러스가 옮겨올 수 있는 과정도 되니까, 이제 접근을 할 적에는 너무 먼 이야기를 해버리면 힘드니까 좀 덜 먹자, 좀 덜 쓰자, 일도 좀 줄이고 생각을 좀 더 늘리자. 뭐 예를 들면 책도 좀 같이 읽고, 자본주의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본주의 공부한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공부한다 그러면 공산주의라 그랬어요. 근데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뭐가 공산주의? 오히려 공산주의 사람들은 자본론,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이해를 못해. 옛날에 제가 독일 유학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본론을 동독 사람한테 갖다 줬더니 이런 시스템은 우리한테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자본론을 읽어야 됩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또 한두 분만 더 하시죠. 네, 대표님. 선생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는 일도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넓혀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진영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럴듯한 장관들이랑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뉴하모니 같은 그런 그렇다 공상적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반론은 그냥 반론이라는데, 그래서 좀 더 자본주의 시스템을 우리가 혁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런 성찰과, 물론 이게 기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성찰과 일상과 또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교육, 이게 당연히 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거 갖고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또 그런 생각이 뭐 패배주의는 아니지만, 토론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죠. 이제 그 대체적인 거칠은 그림들은 그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토지 소유를 어떻게 할까?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저는 아까 거의 다 말했어요. 기본 주택과 기본 텃밭, 그리고 땅에 대한 소유권보다는 사용권. 그래서 상품으로 사고 파는 것은 아니고, 내가 우리나라 한 시민으로 구성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까지 빌려 쓰고 갈 권리는 준다.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용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저 의료 문제, 노후의 복지 문제 이런 걸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해서 우리 의료보험, 실비보험이니 사보험이 많잖아요. 사보험의 비중을 줄이고 교육도 공교육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모들이 돈 벌어 가지고 등록금 내지 않고 그냥 평소에 내는 세금 가지고 충당하면서 그러니까 그 세금도 이제 좀 탈세 누세 방지하고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동의를 이루고 토론을 해서 동의를 이루어서 큰 부분을 잡아 나가야 되겠죠. 이제 기업도 좀 민주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비롯해서 다수가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것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또 인간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생산의 구조조정, 그야말로 건강한 구조조정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하겠죠. 진짜 100% 완벽한 설계도가 제 머리로도 부족하고 또 한 사람이 다 만들어낸다고 자동빵으로 다른 사람이 따라갑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고민을 하고 함께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난 그 정도가 맥시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우리 대표님 고민은 분명히 중요한데 그거 혼자 완벽하게 그려낸다고 아무도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어떤 면에서 위험할 수 있어.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다수 대중들이 함께 토론해서 그 people's power, 우리 사람 안에서의 파워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토론과 공감의 과정 그리고 비판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은 앞에 전망이 없지 않느냐, 이거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번만 더 하죠. 우리 김혜란 선생님 저를 부르셨는데 뭐 부족한 거 뭐 없어요? 저는 저희가 이 강연을 처음 준비하면서 이제 엄마들 저희 단체 이제 꿈소리라고 엄마들 모임이 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엄마들이 요즘에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나서 정말 교육적으로도 되게 많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가야 하나,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이대로는 정말 안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고 교육계에서도 더 이상 예전의 방식의 교육으로는 안 된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시 맞아요. 바뀌지 않으면 그럼요. 그 안에서 뭐 누구는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바뀔까? 근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더욱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육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아서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고민으로 사실 이제 시작이 좀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네. 드릴까요? 네. 내일 모레 칼럼에 나올 내용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경기교육연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고 얼마 전에 막 토론회도 열리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의 교육의 방향을 두 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서 아주 탁월하다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첫째가 탈자본, 둘째가 생태전환. 평소에 제 고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해온 게 더 이상 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아이들의 앞으로 경제생활도 그런 자본주의 노동력으로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내 개성을 살려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꿀리지 않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이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방향으로의 교육, 그런 방향으로의 경제,
또 경제에 대한 교육,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교육을 이야기하면 교육만 하면 뭐 하느냐? 경제 시스템이 안 바뀌는,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죠? 애들이 또 살아가야 되니까, 어른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그 논의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 교육은 교육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그죠? 농업은 농업대로, 아까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할까, 땅은 어떻게 할까, 좀 복합적이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대학 입시 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부터, 저는 제 새끼 키울 때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안 키웠거든요. 나부터 대학 입시라는 틀을 깨버려야 돼. 제가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다 온라인 교육 하거든요. 저도 대학에 온라인 교육. 그러면 코리아 디지털 유니버시티, KDU 하나만 남겨두고 다 통폐합해가지고 그냥 교수별로 들으면 되잖아. 전국에 내 듣고 싶은 교수 접속해가 들으면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면 굳이 뭐 스카이니, 인륜이, 서울이니, 지방이니 그런 개념이 이제 필요 없어.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단서를 찾자면 저는 그게 단서라고 생각해요. 교육부 장관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것도 장관이 그래 봐요. 부모들이 내 새끼 인류대 가야 되는데 왜 그리 바꾸냐, 강남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학원비 얼마 들어갔는데, 이래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러니까 같이 변해야 되는 거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생각이 되니까 정말 이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이들이 자기 개성을 발휘하면서도 생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다 보니까 너무 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상조차 안 한다면, 우리 많이 바뀐 게 뭐 있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무상 보육, 뭐 무상 그 급식 이런 거 옛날에 위험한 소리라고 했는데, 요즘은 보수당도 뭐 표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면, 여론이 바뀌면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 모든 거는 인간이 만들거든. 사람이 만들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군사 독재 시절에 공포 정치의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그렇지, 이제 좀 그게 민주화의 혜택인 거예요. 좀 어깨 펴고 내가 내 양심껏,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를 토론하는데, 그게 뭐가 위험해. 서양에서는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논의들을 좀 활성화하고, 특히 부모님들이 기존의 그 서열화, 대학 서열화, 또는 또 무조건 대학 가야 된다는 거. 요즘 대학 안 가도, 그리고 쉬었다 가도 애가 대학 갈 필요성을 느껴서 가도 괜찮아요. 그게 더 나아. 제 새끼들은 그렇게 늦게 가도 좋아하는 거 찾아가지고 하니까 더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하나는 빵 만들고, 하나는 물리치료 배우고, 하나는 피아노 치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 선생이라고 해서 지 새끼 학자로 만들고 싶은 욕심을 버리니까 제가 편해지고 애도 편해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더 낫다는 거 확신을, 나부터 교육혁명, 더불어 교육혁명 책으로 다 써놨습니다. 그 제 경험을.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부모들이 이제 마인드를 바꾸면서 개인적으로 내 아이에 대한, 정말 아까 세월호 이야기는, 아이가 살아서 밥상에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답이 끝난 거야. 더 이상 뭘 걱정하시느냐 이거지. 그렇게 즐겁게 살다 보면 애가 저절로 꿈틀거리기 시작해. 내 뭐 하고 싶어요? 뭐 할래? 그럴 때 도와주면 돼. 아이가 하고자 하는 거. 부모가 이렇게 살아야 잘 살 것 같다는 모델을 지워버리면 돼요. 그게 답이야.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모임에서 토론을 해야지.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 내 새끼는 그렇게 키우지만 진짜 아이들이 개성을 발휘하고 생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려면, 제가 그림 그리면 고등학교 평등화처럼 대학을 평등화하고
디지털 유니버시티처럼 그 다음에 직업을 평등화해서 직업 간의 격차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입사원과 최고참의 월급의 차이도 지금은 몇백 배이지만 그거를 몇십 배, 그 다음에 몇 배, 뭐 10분의 1, 10배 이내로 이렇게 줄여나가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 괜찮잖아요.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피가 나니까.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미 다 책에서 제시했어요. 예. 대통령의 철학에도 청와대도 보내드렸는데 안 읽어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속에도 다 이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제 책은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 권 중에 딱 필 꽂히는 거 한 것만 읽고 토론하시면 그 안에 웬만한 이야기가 다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제 나름대로 생각한 갈 때까지 가본 거는 그 정도고 땅에 대한 생각 그러하고 농업에 대한 생각 그러하고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해서 우리가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도 충분히 여유롭게 이웃과 공부도 하고 좋은 영화를 보고 차 마시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노후만 생각하고 뼈 빠지게 공부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나중에 뼈가 빠지는 사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도 오전만 공부하고 오후에는 뛰놀고 수영하고 공차고 책 읽고 악기 연주하고 또 자기가 일을 할 적에도 예를 들면 뭐 오후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전반을 생각 오전에 열심히 하고 오후에 또 자유롭게 등산도 하고 상당산성 길도 좀 걸어보고 책도 읽고 참여연대 모임에도 가보고 그렇게 살아야 좋은 삶 아닙니까? 10대 때는 10대의 행복을 느끼고 20대는 20대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지 학생 때 행복을 취업 이후로 미루고 취직 중에 행복을 은퇴 이후로 미루었다가 나중에 산소 가가지고 행복 찾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른들 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매일 행복해야지. 근데 그 행복이 호화롭게 행복하자가 아니라 소박하게 행복하자. 예, 그 정도 마무리 할까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